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랑 가실게요. 가시면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놀이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긴 어딜까?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면서 지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멀쩡한 사람들을 왜 병원으로 데려가? 아드님 성함이 한석준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도움을 청하셨어요.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다 해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민이는 석준이 아버지. 어머님, 정신이 드셨어요?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집은 걱정 마시고, 세민이도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랑 운동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대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이 나쁜 자식들아! 너희가 이제 하다못해 우릴 여기에 가둬! 너희가 사람이야?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배종녀 여사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먹는 것이 우선인 시절을 지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고생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배종녀 여사는 5명의 딸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자라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와 자식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 없이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큰딸이라도 대학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부담은 셋째 딸인 배종녀 여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종녀 여사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여러 자비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주변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꿋꿋이 버텼습니다. 큰 언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고 그 책임감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짊어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보다 시장이 더욱 익숙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 덕분에 결국 큰언니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장일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시장일은 그녀에게 생활의 일부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과 기쁨을 찾으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종녀 여사는 우연히 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자주 시장을 오가는 사람이었고 배종녀 여사와 마주칠 때마다 몇 마디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말씨는 배종녀 여사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배종녀 여사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할 때 그가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마운 마음에 그가 짐을 들어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짐을 나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종녀 여사에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녀의 강한 마음과 헌신에 감탄하며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자주 그녀를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종녀 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배종녀 여사도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장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간소한 결혼을 하고는 어떻게든 자리 잡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들만의 집을 장만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고생 안 하겠다며 다들 부러워했지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생기지도 않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던 가게 일은 남편에게 몰아넣고 그녀는 아이를 품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는 귀했습니다. 남편도 몸은 더 고되다고 했지만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겠습니까만 부부는 특별히 더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피곤해서인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쯤 찾아온 아이였기에 더 애틋하고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산파 할머니의 걱정을 들으며 근 이틀 동안 진통을 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우렁찬지 장군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젖도 잘 먹고 업고 있으면 잠도 잘 자서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키웠습니다. 뭐든 빨리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글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여러 방면에 재능이 많은 그런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남편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며 키웠습니다. 가방도 제일 비싼 것, 도시락통도, 신발도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신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비록 부모는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은 귀티가 난다는 소리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는 중학교에 가더니 경시대회에 나가 상도 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녀에게 어머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꽃가마 태워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힘이 났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자식 일이라면 열이 제쳐두고 덤볐습니다. 그게 그들 부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된 일도 신이 나서 했습니다. 아무리 몸살이 나도 아이 생각만 하면 일어나 움직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던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에 가더니 슬슬 공부를 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방에서 담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끔 늦을 때면 술 냄새도 났습니다. 남편이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몰래 아들에게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마음을 못 붙잡고 이래? 친구를 잘못 만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술이며 담배며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시면 너 큰일 난다. 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 저도 숨이 막혀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이미 잘 사는 놈들이 다 헤쳐먹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보니 저희 아들이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안 그래도 물어보니 장사꾼 자식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시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부모가 모자라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붙들고 엄마랑 아버지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부모라 미안하다며 그래도 어쩌겠냐고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냐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녀는 아들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정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놈아. 그러나 아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뭐가 제발인데요? 내가 뭐 낳아달라고 했어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라고 말하고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의 아버지도 아이의 비행을 알게 되었고 돌아온 아이에게 회초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운지 아무 소리 없이 회초리를 다 맞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따라 들어가 다리에 든멍에 약을 바르며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가 약을 바르는 대로 있더니 조용히 누워 자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그 후로는 담배나 술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전처럼 좋지 않았고 비싼 과외도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려놓더니 아들을 부르시더군요. 봐라. 이제 우리 장사하는 그 건물이 우리 거다. 너도 이제 건물주의 아들이야. 재벌 아들은 못해도 이만하면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기 펴고 더 씩씩하게 공부해라. 이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 대학만 가라. 생전하지 않던 주사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서류를 보더니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 건물을 샀어요? 하며 입이 귀에 걸리렸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좀 더 편한 얼굴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보며 사내 자식이 기죽어 다니는 게 그렇게 속상하더니 요즘 좀 괜찮네. 라며 기특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서 가끔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니 다행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대학 원서를 쓰고 학력고사를 보러 갈 때 그녀는 교문에 엿을 붙이며 아이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아이가 대학 문턱에라도 가게 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정성이 통한 것인지 아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 것인지 결국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장사하던 식당 문을 하루 닫고 그곳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커다랗게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대학에 간 아이는 전보다 더 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괜히 시위나 하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아이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군대에 다녀왔고 학교에 일이 많다며 방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공부하라고 학교 바로 앞에 자취방을 얻어주었지요. 그녀는 반찬을 해서 나르러 가보면 술 냄새와 담배의 냄새에 쩔어 자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쩔 때는 여자와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먹고 청소도 할 테니 이렇게 오시지 마세요. 라며 그녀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큰 아들에게 별말 할 수 없어 돌아와 아이가 방을 비운 시간에 찾아가 청소도 하고 빨랫거리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반찬도 물론 해다 놓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아이는 1학기를 더 다니게 됐다며 등록금을 한 번만 더 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좀 화가 났는지 이번에 내주면 다음 학기에는 졸업할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이대로 졸업하지 말고 그만둘까요? 라며 대들었습니다. 남편이 성질을 낼 것 같아 그녀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석준이 아버지,
당연히 다음 학기에는 졸업하겠지요. 대학 공부가 좀 어렵겠어요. 그러니 저도 속상해 저러는 거겠죠. 석준아. 그렇지? 하며 아이의 앞을 막아서니 아이도 남편도 조금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가지고 가면서 아이는 매번 하던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저 녀석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당신은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저 녀석이 저 모양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빨아놓은 옷과 반찬을 들고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가져간 옷을 정리하고 빨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상하셔서 그러신 거니 마음에 담지 말아라. 너 힘들고 고된 거 누가 모르겠니? 조금만 더 고생해라.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장사꾼 자식이랑은 결혼 못한다고 떠났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저 하층민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만 속이 상해 들고 있던 빨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난 녀석아. 그럼 여자가 떠났다고 지금 너 뒷바라지 하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니? 이 나쁜 놈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너 하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 허투루 안 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이러지 못하지.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꾹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일주일쯤 지나 아들이 빨래며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 말에 그녀는 얼른 상을 차려주고 아들의 빨래를 했습니다. 차려준 밥을 먹으며 그녀를 가만히 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못난 모습 안 보이게요. 아버지께도 제가 죄송했다고 전해주세요. 아들은 다른 옷들을 챙겨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주머니에 그녀가 가진 돈을 찔러 넣으며 말했습니다. 살 것 있으면 사. 아들은 배시시 웃으며 떠났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한 학기 더 등록금을 내더니 졸업을 한다며 졸업식에 오라고 했습니다. 졸업식을 보는 내내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학사모와 학사 가운을 입은 그 늠름한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이제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신문사에 들어간다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된 아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좋았기에 그녀는 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절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고 고시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들은 번번이 입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디라도 가서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아들이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장사하던 건물 말고도 옆 건물도 구입했다며 이제 노후는 건물세만 받아도 되겠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취직도 했겠다. 노후도 마련했으니 이제 아들이 결혼만 하면 그들 부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선을 보라며 중매쟁이에게 받은 사진을 몇 장 밀어 넣었더니 아들은 쓱 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선이에요? 벌써, 그리고 이분들 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설마 제가 장가 못 갈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하며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녀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을 때였습니다. 남들은 며느리에게 환갑상을 받았다는데 그녀는 그러지도 못하고 더 늙어버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석준아,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아. 아버지도 이제는 쉬셔야지. 너 장가 보내야 우리가 좀 편하지 않겠니? 얼른 장가 가자. 그만 좀 뜸을 들여라. 그러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기는 한데 사람은 참 좋은데 집안 형편이 좀 그래요. 그런데 저도 집안이 빵빵한 건 아니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이 급했던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기라도 하자. 데려와봐. 양치는 다 살아계시고 학교는 어디까지 배웠다니? 그러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다 보지 말고 사람만 볼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요. 다 부모님 다 없어요. 대학은 당연히 안 나왔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좀 보고 생각해보자. 데리고 와서 밥이나 먹게.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별로였습니다. 꼬불꼬불 파마머리에 새빨갛게 바른 매니큐어,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까지. 그녀는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온 손님이니 차려놓은 밥이라도 먹여보내자 싶어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꼴이 이래서 놀라셨죠? 저희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싹 다 바꿀게요. 그러더니 생선을 발라 남편과 그녀의 그릇에 올리고 아들에게 찬을 권하며 곰살곱게 굴었습니다. 싹싹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하호호하며 말하니 그녀는 저러니 내 아들이 홀딱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여자가 가고 난 뒤 아들은 말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사정이 있어. 그런 거니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보세요. 얼마나 애교 있고 좋아요. 그러자 그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좋아야지. 남편은 그래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어디 그 행색이 살림살이 할 여자로 보이냐? 지금은 뭘 하는 여자이기에 시부모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서 저러고 온다니 싹싹은 하다만 영 믿었지 못하다. 그러자 아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난 내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소개를 꺼린 거예요. 어지간한 집은 우리 집 같은 집이랑 사돈 안 맺어요. 나만 괜찮으면 뭐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낮추고 낮춰서 고른 여자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시면 저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대로 된 여자를 못 만나는 것이 부모 탓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이 큰 아들의 날개를 꺾은 것이 고아인 아버지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머니 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살겠다는 아이들이니 믿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탐탁해하진 않았지만 모지이기는 척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상견례할 것도 없이 없는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혼수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울며 자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내 자식이랑 잘 맞춰서 살아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저 내 조만 잘 부탁한다. 아이들 신혼집은 아들의 직장 근처로 정해 주었습니다. 집을 사주면서 아들 명의로 해주었는데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희 얼른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엄마 아버지 이사시켜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둘이 뭘 해먹을까 싶어 반찬도 해다 주고 생활비도 더 찔러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와요. 신혼부부 사는 집에 뭘 그리 들락거려요. 집사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반찬이라도 제대로 놓고 먹으라고 그러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너희 집사람이 불편해하대?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오지 마세요. 괜히 엄마도 힘들고 우리가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녀의 품을 떠나버린 자식처럼 느껴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 챙겨주거나 김치했다고 가져가라고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은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정도 다녀가곤 했습니다. 명절에도 전날 저녁에 왔다가 명절날 아침만 먹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와서도 아들이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저들끼리 쑥덕거리다가 밥 먹을 때나 나와 보고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뭘 거들어 달라고 하면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며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제각시 아끼는 마음이 지극해 그런 거라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이들이 얼굴이 빨갛게 들떠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아이 생겼대요. 그 말에 아들은 신이 나서 자랑을 했고 그녀는 그날부터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다 만들어 보냈습니다. 아들이 오고 가느라 바빴습니다. 남편도 손주를 본다는 말에 좋아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사내아이였으면 좋겠다. 그 말처럼 정말로 건장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할미야, 내가 너의 할미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녀는 손주에게 인사를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기뻤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따로 해줄 친정이 없었기에 그녀가 아들 집에서 기거하며 며느리 대신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던 아들네는 점차 그녀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줄 때 빼고는 며느리가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아이도 돌보고 살림도 그녀가 다 했으니 그들이 편했나 봅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설쳤지만 그까짓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워낙 순하기도 했고 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닮아 그때 생각에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같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셔서 봐주시면 저희가 주말마다 갈게요. 이번 일이 잘 돼야 저희가 사람답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그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새끼 제가 보는 거니 나쁘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남편도 언제까지 혼자 지내시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자를 데려와 아들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좋아하는 술도 끊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다 삐끗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주저앉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했고 그동안 아이는 며느리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보채며 그녀를 찾아 며느리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랑 우리랑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떠냐? 아이도 부모랑 자라는 게 좋고 너희도 더 안심하고 지내지 않겠니? 너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정 같지 않다. 마침 세를 내준 2층의 세입자가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조금 손을 보면 아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 얼굴을 보고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녀도 그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명의로 해주신 그 집을 팔아야 하니 아버지 가지신 건물들 제 명의로 해주세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재산이 없어서 면이 안 서요. 월세는 아버지 반, 제가 반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남편이 워낙 그 건물에 애착이 큰 사람인지라 쉽게 허락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내가 가져갈 걸. 내가 뭐하러 가지고 있겠니? 일단 반만 내 명의로 돌리고 거기 세도 너희가 다 받아라. 대신 들어와서 너희 엄마도 좀 돕고 아이도 돌보고 해라. 그거면 된다. 나 죽으면 이 집도 다 너희 거야. 순순히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살던 집을 처분해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며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2층에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나니 처음엔 마당도 쓸어주고 장독도 봐줘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주며 집안일을 덜어주기도 했고 며느리는 은근히 손이 야물어 살림을 곧잘 했습니다. 셋뿐이던 집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서 그녀는 좋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남편에게도 잘했습니다. 서글서글 잘 웃는 며느리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해드렸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을 내놓을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웃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손자도 아픈 곳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 내외를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자주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들어오기 일쑤였고 며느리의 화장과 옷차림이 점점 가정주부나 아이 엄마라고는 할 수 없는 차림이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넌지시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석준 씨가 이런 차림을 좋아해요. 라며 배시시 웃으며 넘기더군요. 저들이 좋다는데 그녀가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바빠졌고 손자는 자랐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와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을 그려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부모가 알면 서운할 것 같아 물어보았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안 그렸니? 그러자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아이에게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울었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렇지.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아들 내외는 집에도 잘 들어오고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들뜬 손자의 모습을 보니 그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틈만 나면 그녀의 남편을 따라다니며 뭐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남은 재산까지 자신들에게 양도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것까지 석준이가 양도해달라는데 어떨 것 같아? 좀 더 나중에 하고 싶은데. 그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석준이가 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좀 더 해줘요. 그렇게 잘 되면 또 잘하겠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했고 더 바빠졌습니다. 손자는 그런 부모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서운해했죠. 손자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 내외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자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녀는 칠순을 넘긴 온전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전보다 늙어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하던 장사를 접고 쉬어볼까 생각했지만 손자를 가르쳐야 하다 보니 그러지 못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곤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장이 보지 않으면 가게가 망가진다며 남편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잘 오지 않았고 가끔씩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받는 가게세만 해도 적지 않을 텐데 아들 내외는 매번 사업 자금이 없어서 고전을 면치 못해요. 라며 인상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 자식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동시에 떠올라 괴로웠지만 웃는 얼굴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 손자를 보며 그녀는 버텼습니다. 아이 학교 상담이나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을 제 부모가 챙기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고 아들을 키울 때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손자를 돌봤습니다. 다행히도 손자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손자는 공부를 잘했고 학교 선생님도 손자가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속에 묵혔던 체증이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파트로 이사할까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왜 아파트에 살고 싶니? 할아버지께 여쭤볼까? 손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택은 할머니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할머니 다리도 아파서 쩔뚝거리시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면 할머니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너무나 대견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고맙다. 그러나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로 가면 너희 엄마, 아빠는 어쩌고? 아파트 방이 얼마나 된다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자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2층 청소는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잘 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와서 알아서 하겠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구, 그래. 알았어. 안 할게. 고맙다. 할머니가 걱정만 끼치지. 그렇게 말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집에 더 자주 오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사람이 집안일도 더 하고 집에 더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세민이가 전화해서 얼마나 불호령을 내리던지 깜짝 놀랐어요. 그간 미안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네요. 며느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말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편해진 것 같아 그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말처럼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녀는 괜히 병이라도 날까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니 손자도 기분이 좋았는지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처음 다녀온 며느리가 좋아하며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손자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내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오순도순 잘 살면 되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자 장가가는 것만 보고 이 세상 떠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 집 너무 낡았으니까 팔아버리고 아파트를 위아래층으로 사서 이사를 가요. 엄마도 힘들고 이 사람도 계단 오르내리는 게 벅차대요. 세민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아들 내외가 이사를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뜻대로 해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서운해요? 애들은 우리 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편하게 생각해봐요.
그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를 바랐습니다. 저 녀석, 벌써 건물 2개는 팔아먹고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가게 건물이랑 이 집인데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 알게 뭐야.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렇게 그 건물 넘기신 거예요? 아니, 생판남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성질을 내자 아이의 아버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먹여 살릴 것 같진 않고 너희 엄마랑 나 그리고 세민이 생활비는 벌어야겠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힘에 부치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다달이 나눠서 받기로 계약하고 넘겼다. 그러니 별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제대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했으면 책임을 지던가 끝까지 본인 살 궁리만 하시네요. 그렇게 소리치며 아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상황이 어찌 된 건지 궁금한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들은 대로야. 우리 먹고 살 궁리를 좀 했어. 나쁜 녀석. 언제까지 저 태어난 환경 탓만 할 건가? 제 아들 보기도 안 창피한지. 에이그, 자식 다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우리 세민이 물려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쟤들이 뭐라 하건 흔들리지 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도 며칠간 내려오지 않았고 아들은 그날 이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괜히 신경이라도 쓰지 않을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쫓아 올라가 보니 아들 내외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래? 어딜 가려고 그래? 정말 엄마 속상하게 왜 이러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세민이도 데리고 갈 테니까 두 분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세요. 저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사업하다 보면 고비도 생기고 여유 자금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눈치 보여서. 아들은 막무가내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자까지 데리고 간다는 말에 그녀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세민이는 안 돼. 지금 너희 거처도 불명확한데 세민이 공부는 어쩌고? 조금만 있으면 고3인데 가긴 어딜까? 안 돼. 그 순간 밖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제는 제 자식을 볼모로 부모를 협박하는구나. 그래. 다 해주마. 다 해줄 테니까. 이 집만은 팔지 마라. 대출인가 뭔가 해서 돈을 받아라. 세민이 대학만 가면 우리는 시골 어디라도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을 듣고서야 아들 내외는 짐 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나, 노인네. 나한테나 좀 절해보지. 그녀는 아들의 비웃음에 손이 벌벌 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할게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잘 될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자는 고3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아침에 남들보다 먼저 학교에 가고 밤늦게 집에 오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은 점점 더 크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학교에 보내고 그녀와 남편이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에 찾아와 그녀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병원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랑 가실게요. 가시면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놀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긴 어딜까?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시면서 지내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멀쩡한 사람들을 왜 병원으로 데려가?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한석준님 맞으시죠? 아드님이 도움을 청하셨어요.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다 해드릴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손발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어느 병실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민이는 석준이 아버지.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어요?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집은 걱정 마시고 세민이도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랑 운동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만나실 수 있대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자식들아! 너희가 이제 하다못해 우릴 여기에 가둬! 너희가 사람이야?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그러나 옆에 있던 의사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저러시면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세요. 그녀는 기가 차서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보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꼭 말을 잃은 사람처럼요. 곁에 있던 간호사가 그런 아이의 아버지를 병실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주변이 보였습니다. 병원 안에는 기력 없이 침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이의 아버지는 놀이치료 시간, 음악치료 시간, 운동치료 시간에 잠깐씩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손자와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손자는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울었습니다. 손자가 미안하다며 우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잘 지내세요. 그녀는 손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세민아, 할머니는 잘 있으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돼. 알았지? 그녀는 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웃기도 하시고 그녀를 챙겨 산책도 다녔습니다. 그는 매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병원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손자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지만 이번에 손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요. 이제 전처럼 같이 살아요. 내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모실 거예요. 손자는 결심한 듯 그녀와 아이의 아버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며 손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녀와 남편이 입던 옷까지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가진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처음부터 손자 앞으로 해두었고 가게 건물 역시 손자 명의로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도 손자 앞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혼자 지내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어지자마자 그녀와 아이의 아버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된 거니? 손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으로 알고 살아요. 엄마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아빠랑 싸우고 남은 돈 다 챙겨서 도망갔어요. 아빠는 이미 팔고 없는 건물 서류로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할머니 속상해 하실 거 아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손자는 그녀와 아이의 아버지가 치매가 오지 않도록 컴퓨터로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고 매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녀도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며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손자는 곧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걱정이었지만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군대는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할머니와 연락할게요. 얼마 전에는 손자가 다니는 학교로 아들이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돈 좀 보내주고 나가면 같이 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 저한테 붙을 생각 말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버린 걸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런 손자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어떻게 있어줘야 하는지 이 나이가 되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의 아버지와 손자는 절대 다시는 그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종녀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기구한 삶을 살아가신 것 같아 슬픕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